대무역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배웠던 대무역법의 위임기간 그리고 이제 위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각각의 기관의 그 업무의 권한 그리고 업무의 범위 그리고 또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관리에 관한 그 최고 권한은 이제 산자부 장관이 이제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일부 업무는 바로 산하기관, 하위기관에 맡기게 되면 위임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위기관이 아닌 것에 맡기게 되면 이제 수탁이라 그러는데, 먼저 위임기관인 대표적인 기술표준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수출자율지역관리소장의 그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표준위원장. 기술표준위원장 하면은 가장 큰 업무가 바로 외화 획득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제 외화 획득에 대해서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외화 획득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대무역법이든 관세법이든 이거 전부 다 모든 조항이 법률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다면 이 교재를 제가 전체 줄줄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참 지루하시고, 그리고 강의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한번 읽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 설명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어휘라든지 그리고 용어의 정의, 그리고 용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이거는 설명하지 않나 하고 섭섭해하는 분이 계시겠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스스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표준위원장은 바로 외화 획득의 소요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외화 획득용 원료라는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화 획득용 원료라는 것은 수출을 전제로 해서, 중요해요. 수출을 전제로 한다. 수출을 전제로 한다는 말은 결국은 수출품에 사용된 이러한 외화 획득용 원료는 결국은 관세 환급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세제의 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로부터 수입한 물품이든 또는 국내의 하청업체가 납품한 물건이든 그것이 어떤 수출로서 수출을 이행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관세를 환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외화 획득용 원료는 수출을 전제로 하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외화 획득용 원료로 지정을 받고, 그리고 수출을 전제로 했는데 이것이 수출을 응하지 않고 나중에 국내 소비자에게 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한다. 그럼 결국은 그것은 관세 포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외화 획득용 원료는 수출을 꼭 이루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야지만이 환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외화 획득용 원료에 있어서의 사후 관리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자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입업자가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자에게 일제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달아라. 만약에 이런 요구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브리지스톤은 이제 일제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를 수출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한 대당 필요한 타이어는 뭐 특수한 경우를 빼고 나면 4개죠. 그죠? 4개.
그런데 자동차 100대를 수출할 것을 전제로 해서 타이어를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타이어는 400대가 되는 것이죠. 400개. 그런데 이것을 100개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한 80대밖에 수출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20개가 남게 20대를 수출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타이어도 역시 80개가 남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80개를 원래 미국으로 가야 될 것이 못 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국내 시장에 반입을 해서 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허락 없이 세관의 신고 없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은 이제 관세에 포탈되고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80개를 다시 또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이것을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러시아로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죠? 근데 그런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어떤 운송기관에다가 이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의 그 사용 목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외화학등 원료의 용도 변경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하려면 사용 목적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화학병 원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이고, 그리고 사후 관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조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해서 그런 수입된 타이어를 다 수출을 했는지 수출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술표준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수출을 다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수출 면장 그리고 기타 서류를 준비해서 세관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단 이제 세관의 수출 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외화학등 원리를 정상대로 다 소비하였다 하는 그러한 증명서를 가지고 외국한 은행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가 종료가 되게 되는데, 물론 전부 다 100대를 전부 다 수출했다. 그렇게 되면은 사후 관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사후 관리 기간은 보통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1회씩 그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400개를 수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수출했다. 그렇게 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일부 어떤 기업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소비시장에 그것을 반입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주 성실하게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이러한 외화학등용 원료의 그 소모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보고한 기업체는 바로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을 하죠. 바로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해서 보고하지 않고 업체가 스스로 이것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율관리기업이고, 이것을 선정하는 권한도 역시 기술표준원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권한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1년 내에 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그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결함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외화획득의 원리를 도입을 했으면 그것을 수출해야 되는 어떤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1년이다. 그러면 그 기한을 이제 연장을 해야 되겠죠. 일정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 기간에 대한 권한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세관하는 당국을 통해서 보상권을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차이나 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실제 그 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킬 때는 바로 그러한 상표를 삭제했다든지 또는 다른 원산지를 유조했다든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러한 권한, 그것을 바로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 변경 승인. 그래서 아까 이제 100대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이제 20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다른 나라, 그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는 미국으로 수출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이것을 이제 자동차에다가 장착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른 어떤 운송기관, 다른 종류의 트럭트라든지 이런 데로 그 타이어를 쓴다. 그러면 원래 그 사용 목적이 변경이 되겠죠. 바로 그렇게 사용 목적을 이제 변경해서 나머지 잔량 타이어 20개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바로 사용 목적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권한을 시 도지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수출 자유지역 관리 소양.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수출 자유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이제 마산 그리고 익산,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수출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전체 보세구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이것은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그러고, 이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바로 항상 수출을 전제로 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보세구역은 바로 이제 그 제세를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전제로 하게 되니까 바로 수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전제로 한 그 외화학적 원료는 바로 관세를 이제 환급을 해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보세구역인데, 이렇게 보세구역을 또 나와서 생산된 물건을 이제 팔게 되면 또 반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법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이제 반입을 하게 되면 또 역시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키게 되면 역시 그것도 관세 포탈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또 이렇게 반입의 절차를 세관의 관세를 이렇게 국내 시장에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또 관세를 내야지만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이 보세구역을 지금 수출 자유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물론 정확한 의미는 보세구역하고 수출 자유지역은 그 역할이 상당히 다르지만, 수출 자유지역 내에서 생산된 그러한 물품은 바로 전체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연구원장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관장의 그러한 권한 중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 확인에 관한 검사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입 물품을 들여오는데 그것을 원산지를 어디에 표기를 해라. 어느 부분에다가 그 라벨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착을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바로 세관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의 법령 또는 교역 상대국의 법령에 보호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저작권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지금 세관장이 가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지적재산권은 바로 저작권하고 상표권만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실용신앙권, 의장권, 저작인정권, 프로그램 저작권 중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관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즉 과세에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지적보호권은 바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상표권, 이 두 가지만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 그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물품을
수입해서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 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를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바로 이게 되겠는데, 처음에 이렇게 어떤 물품을 들여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볼펜을 뭐 한 박스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낱개로, 그죠? 10개, 5개 이런 식으로 낱개로, 이런 박스가 아니고 낱개를 팔 때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라. 거기에 이런 이제 명령을 내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는 권한, 그것이 바로 이제 세관장의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원산지 표기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그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왕왕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무역을 처음 해보는 그런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볼 포인트 펜, 볼펜이라고 해봅시다. 볼펜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케이스에 뭐 10개라든지 또는 20개가 이렇게 볼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겉에도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낱개로 판매되는 물건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비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제 비누 같은 거는 이 비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낱개의 이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그 포장재를 벗겨야지만 이제 비누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품 자체에다가는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겉에 있는 이 포장재에다가 원산지 표기를 하게 되죠. 어차피 그 포장지를 이제 이렇게 벗기면서 이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나 볼펜은 어떻습니까?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바로 팔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사항을 게을리 해가지고, 즉 낱개의 물건에 원산지 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굉장히 그 낭패를 겪는 그런 그 수입업자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볼펜에다가 여기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또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세 공장에서, 보세 구역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보세 창고가 되겠죠. 보세 구역을 빠져나와서 이것을 통관을 해야 되는데, 통관 자체를 마쳐야지만이 비로소 물품을 인도받고 그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또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을 일당을 줘가지고 또 고용을 해가지고 이 보세 창고 안에서 그 물품을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 볼펜 그 낱개마다 전부 다 그 원산지 표시를 이것을 다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것은 뭐 아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케이스죠. 그죠? 뭐 단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물건에 또 다른 또 추가 인력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원산지 표시라는 그런 별도 작업을 했으니까 결국 아주 막대한 그런 손해를 입은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 과태료를 이제 징수하고 또 부과하는 권한, 그것이 이제 세관장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무역협회 회장은 뭐 전산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청장으로 가게 되면 원산지 표시의 사전 판정 및 의제기를 처리하는 권한, 이렇게 되는데, 어떤 물품에 대해서 꼭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고 들어올 수는 없느냐, 그리고 어떤 그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그 물품을 훼손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이것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주는 권한, 그런 것이 바로 관세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 방법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는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수입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것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만약에 마늘을 이렇게 수입을 해왔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을 이제 판매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재래시장에 또는 가보게 되면 이래가지고 쌀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이렇게 고추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편말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다, 중국산이다, 뭐 태국산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꽂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에서 이렇게 팔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어떤 이제 공산품 같은 거, 뭐 핸드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매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것이 상당히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것 같다. 또는 제품이 질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구입을 꺼려하는 그런 소비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입업자들은 그런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핸드백을 예를 들면은 핸드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백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지퍼를 열면 요 안에 태그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여기다가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업자는 이것을 안에 내부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나중에 통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탁 떼버리면 바로 이 원산지 표시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는 이것에 대해서 혼동을 해가지고 국내산으로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드를 붙여가지고 접착제를 써가지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세관에서는 바로 그러한 방법을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 가죽이다 그러면 원래 이 바깥에 가죽하고 안 가죽하고 이 라벨을 바로 박음질을 하게끔 이렇게 재봉질을 해가지고 이것을 떼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정하는 방법을 세부 사항을 바로 이쪽에 관세청장이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아주 뭐 MTB라든지 아주 상당히 고가품이고 그리고 어떤 물체에 충격을 주게 됨으로써 원래 제품의 성질이나 또는 기능이 변하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원산지 표시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래서 어떤 차대에 손상이 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펀칭을 한다든지 기계로 펀칭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제품에 하자가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요청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로 관세청장은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도 역시 수탁기관인데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은 산업설비 수출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이라고 하는 권한, 그래서 일괄 수주 방식의 수출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산업설비 수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플랜트 수출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해외에 어떤 뭐 발전소를 지어준다든지 또는 뭐 기타 뭐 항만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석유 시수 시설을 뭐 건설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술과 그 용역이 이제 같이 따라다니게 되죠. 상당히 이것은 거래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산업 서비스 쪽에서 승인 및 변경 승인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긴 하지만 일괄 수주 방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일괄 수출이라는 것은 바로 턴키 방식이죠.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국의 어떤 전력업자가 사우디에 어떤 발전소를 짓는다. 그렇게 되면 발전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 제품을 가져와서 거기서 건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또는 뭐 현지에서 이제 구매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외에 뭐 설계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해외 어떤 전문업자와 함께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턴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서 처음에 설계부터 완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사업자가 그 전체 공정을 전부 다 맡아서 종료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턴키 방식 또는 일괄 수주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산업서비스 중에서도 일괄 수주 방식, 이렇게 턴키 방식에 관한 수출.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건설교통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바로 제외를 한다. 그러면 그 노동부 장관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다음에 한국수출은행장인데,
한국수출은행이 이제 하는 그런 권한 중에서는 바로 산업설비 수출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하는 권한 중에 연불금융지원인 경우에 관한 권한, 그것을 이제 결정해 주는 것을 한국수출은행장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산업설비 수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국가에서 이쪽에 그것을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대금을 이제 지불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고, 또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금액을 미리 주는 업자는 없죠. 그래서 어떤 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 착수금, 그다음에 1차 공사, 2차 공사해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일시급이 아니고 그것을 나눠서 주게 되니까 연불금융이라는 거죠. 연불금융 또는 연불지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칩시다. 전체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한 20회에 걸쳐서 한국의 업자에게, 한국 업자에게 이렇게 송금을 한단 말이에요. 쫙. 자, 그런데 실제 여기서 5억, 1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금을 수령한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한국의 이런 기업체에서 바로 이제 외화를 불법 유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5억이 와야 되는데 한국 업자가 해당 당국에 나는 5억을 못 받았다. 돈을 떼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떼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받았으면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것은 현지에 숨겨놓거나 그래서 포탈을 하게 되고, 또 이 5억이라는 돈을 다른 용도, 해외의 어떤 다른 용도에서 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와야 될 그러한 수출 자금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되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외화 포탈,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연불금융일 경우에, 아주 고액일 경우에는 그것을 한국수출은행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지만이 처음에 지급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입금이 되었는지를 바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대한산업중재원은 매매 당사자끼리 어떤 품질의 불만이라든지 수량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서로 쌍방간의 어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결말을 보지 못할 때 그것을 중간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역위원회가 있는데, 무역위원회는 어떤 해외의 물건이 한국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어떤 해당 기업이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국내 업체에게 주었는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또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또는 그것을 제소를 받기도 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위원회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집행 권한은 없고, 다만 이제 보조할 그런 권한만 있죠, 그죠? 이것만 보조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련의 어떤 작업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무역위원회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무역업에 의해서 무역이라는 것은 물품의 수출 수입을 말하고, 무역업이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너무나 이제 지당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그것을 수출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인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반드시 물품에 대해서는 넘겨줘야 된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상에 따라서 수출을 이행하고 그 물건을 수입자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을 바로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업은 2000년 1월부터 이제 완전 자유화되겠다. 그래서 바로 2000년 1월에 바로 무역업 신고제도. 무역업 신고제도가 이것이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하고 소정의 그 금액을 납부를 하고 약 3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이제 폐지를 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거래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게 되면 무역거래자는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바로 이제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게 되니까 바로 대리상이 되겠죠. 에이전트들, 중간상들도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도 해당이 되고, 이것은 이제 무역업자가 되겠고, 그것을 대행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역 대행업자가 되겠습니다. 즉, 무역 대리업자가 되겠죠. 무역 대리업자든 무역업자든 이것을 통칭을 해서 전부 다 무역 거래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업 신고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이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떤 업체가 어떤 물건을 수출을 했고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이 들어왔고 수입이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얼마나 한국에 재고가 남아있고 그리고 상대국에 어떤 수출하지 말아야 될 물건은 또 얼마나 수출을 했으며 또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또 어떤 것이 많은 여러 가지 그 통계가 없겠죠. 이것이 없다라면은 그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통계 관리라든지 그리고 쿼터 관리 그리고 해당 업체가 수출하게 되면 그것이 수출 시적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무역업 신고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무역업 고유번호를 이제 부여받게 하는 것으로 이제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되었죠. 이것은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뭐 수출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꼭 무역협회 가가지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서류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이 타이틀이 바로 무역업 고유번호 등록증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여기에 뭐 주민번호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죠. 이런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자유신고제로 자유등록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역업 고유번호는 무역협회에 신청을 하고 무역협회에서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즉시 이것을 이제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은 바로 팩스를 이용해 줬고 그 다음에 EDI 시스템 전자메일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교부를 할 수 있다. 즉 신청자에게 바로 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무역업 고유번호를 이제 부여받는 것이 강제는 아니다. 강제는 아닌데 권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실 그 협회로부터 보다 많은 그 무역 정보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역 대리업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무역 대리업에는 감유 무역 대리업 그리고 의류 무역 대리업 그 다음에 물품매도 확약서 근데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무역 대리업은 말 그대로 그죠? 수출자나 수입자나 그것의 위임을 받아서 어떤 무역업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무역 대리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역 대리업자는 자기 명의 자기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수출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매의 즉 기본 당사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떤 권한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업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대리권만 행사함으로 수출입 본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다. 즉 수출입 본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물품의 하자라든지 뭐 수량 부족이라든지 또는 인도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결제에서 어떤 말썽이 생겼다든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무역 대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대리업자는 크게 감유와 의류 있는데 감유는 바로 selling
selling 오피스가 되고 을류는 buying 오피스가 된다. 이것은 이제 감류는 외국의 그 수출업자를 대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류라는 것은 외국의 수입업자를 또 대행하는 어떤 그 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리점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바로 감류 무역대리업자, 을류 무역대리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감류든 을류든 각각의 해당 기관, 감류 같은 경우는 한국무역대리협회, 그리고 을류 같은 경우는 한국외국기업협회에 반드시 이것을 신고를 해야지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2001년 개정 대무법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래서 누구나 제한을 두지 않고 이러한 그 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유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이제 물품 매도 확약서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제 감류업자 그리고 이제 을류업자는 매도 확약서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매도 확약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매도 확약서는 오포시트라고 그러죠. 일명. 자, 일단 한국의 어떤 업체가, 그죠? 자, 복사기라고 예를 듭시다. 복사기를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뭐, 후지라고 합시다, 우리. 일본의 어떤 후지 복사기를 수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후지에 의뢰를 하니까, 일본 후지가 응답하기를 한국의 독점 대리점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거래를 하라. 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은, 바로 감류 대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elling office가 되는데, 이쪽에 그냥 통칭해서 두 개 다 합해서 그냥 대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입업자는 바로 국내에 있는, 뭐 해외에 있든 간에, 국내에 있는 그 대리점 업체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복사기 한 대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수입 가격이. 그렇게 되면 이 후지 복사기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역 대리업자는 일정 부분의 커미션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뭐 한 대당 110만 원이다. 110만 원이다 하는 커미션을 붙여가지고 바로 수량이라든지 기타 제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매매 계약서를 바로 매도 확약서, 오포시트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의 그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매매 계약 당사자끼리 그 맺는 그 셀 노트 또는 퍼치스 오더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서나 그 퍼치스 오더 PO 같은 경우는 매매 당사자가 어떤 그 물품의 하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어떻습니까? 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컴플레인을 제기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매매 당사자니까. 그런데 무역 대리업자는 앞에서 정의해 있다시피 수출입 본거래에 대한 그 책임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격만 제시할 뿐이죠. 인도 날짜 같은 것만.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커미션을 붙여가지고 바로 여기에 어떤 그 거래 내용을 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의 수입업자에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포시트가 되는 것이고, 그 오포시트에 나와 있는 수량과 뭐 가격, 그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후지하고 대립사하고 바로 그때서야 이 세일즈 노트를 체결을 하는 것이죠. 체결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한국과 후지 사이에서 매매 행위가 소유권 이전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매매 당사자는 후지와 한국이지 바로 대리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도 날짜를 어긴다든지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이 두 당사자가 해결을 해야 된다. 매도 확약서, 즉 오포시트라는 것은 단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의 가격, 커미션을 붙이는 그러한 가격을 바로 제시하는 그런 하나의 즉 다시 말해서 매도를 한다는 걸 확약하는 그러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이 있게 되는데, 종합무역상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종합무역상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일단 종합무역상사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것이 상장법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주식시장에, 주식의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단체만이 바로
이렇게 종합무역상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종합무역상사를 이용을 하는 그러한 업자들은 어떤 경우냐? 첫째는 이제 수출 면허가 없을 때, 수출 면허가 없는 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 개척이 어려울 때, 여기서 이제 수출 면허라는 것은 해당 국가마다 어느 정도의 그 수입 물량과 수출 물량을 이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수입 물량이죠. 그래서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쿼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가 굉장히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제한으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한 그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또 전체 한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또 막는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불공정 무역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런 기간을 두고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뭐 100만 대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쿼타가 되겠습니다. 쿼타. 그죠? 바로 이러한 그 쿼타가 걸려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그러한 자격이 없을 때, 그런 자가 수출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그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무역상사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제품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것을 상당히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면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해외 마케팅을 하려니까 상당히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그 전문 지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그 전문 인력이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그것을 수출을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합무역상사가 그것을 대행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이 종합무역상사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출입 업무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 고난도의 어떤 그 타국의 시장에 가서 설명을 요구하고, 어떤 그쪽에 어떤 현지의 어떤 특수한 층을 뭐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바로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종합무역상사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무역상사는 뭐 개별적인 산하의 자체의 그 제조공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조공장은 없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에 그 전문성이 없는 그런 업체의 이제 제품들을 전부 다 대행을 해가지고 시장을 개척해주고, 그런 업무에서 또 일정 부분의 이제 커미션을 받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LC에서 배웠던 그 양도 가능 시험장, 트랜스퍼러블 LC가 처음에 최초 수출자에서 다시 이쪽에 종합무역상사로 그것이 또 양도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종합무역상사는 어떻습니까? 수출 실적이 자꾸 좋아지죠. 그죠? 굉장히 좋아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도 그 수출 실적을 근거로 해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유리한 이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무역상사는 바로 조건이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상장 법인이다.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해서야 되고, 그래서 전년도의 수출 통관액, 즉 수출 통관액이 그 전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 통관액의 2% 이상을 점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굉장히 그 많은 그 수출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드체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수출 실적이 전체 수출 실적의 2%에 미달할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산자부 장관은 그것을 이제 정해놓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 그리고 이제 무역 관리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출 승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대무역법의 아주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